그 피파 랭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뭐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약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충 이 국가가 이 정도의 어떤 리치는 있겠구나 하는 가늠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치이지 않나. 완벽하게 이 팀의 그러니까 축구 실력 자체를 대변하는 지표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예전에 이제 야인시대 볼 때 야인시대 등장인물들 싸움 순위 우리가 막 추정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다. 아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그 짱이란 만화를 아시나요? 짱? 아 몰라요. 그 임재원 씨의 이제 짱 굉장히 유명한 현상태가 나오는 만화인데 거기에 이제 그 황동명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황동명.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역할이냐면 그 이제 각 고등학교에 그 싸움 잘하는 애들 랭크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뭐 현상태 S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랭크를 이제 쭉 매기는데 약간 뭐 그런 지표가 그쵸? 되는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피파 랭킹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낱낱이 파헤치는 아주 낱낱이 파헤칩니다. 자자자 하면서 네. 자 관련 이슈들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피파 랭킹의 중요성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피파 랭킹이 역시 절대적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유일하게 매겨놓는 공식적 순위 지표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엘로 랭킹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피파 랭킹이 그래서 공식적 순위 지표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분명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리그 랭킹 1위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피파 랭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유럽권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이적할 때 그렇네. 워크펌이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기준이라는 게 항상 피파 랭킹과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보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워크퍼밋 기준으로 21위권에서 30위권 국가에 A매치 60% 이상 출전해야 워크퍼밋 발급이 이루어지는 그래 맞아. 규정이 있어요. 네. 최소한 50위권 이내의 국가 소속이어야 되고 31위부터 50위 국가는 최근 2년 동안의 A매치 75% 이상을 소화해야 발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피파 랭킹 순위가 계속 높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수들이 해외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워크퍼밋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선수의 소속 국가 피파 랭킹과 무관하게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 약 150억 원 이상의 이적률을 기록하면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손흥민은 사실 이제 400억을 토트넘이 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워크퍼밋 기준도 뭐 이제 손흥민 선수는 A 저희 충족을 했고 됐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K리그에서 해외로 가는 경우에 그렇죠. 이 150억 원 이상일 경우가 거의 없죠. 쉽지 않지. 네, 그렇기 쉽지 때문에 않지. 아무래도 워크퍼밋의 이 기준에 있어서 피파 랭킹의 기준이 반영될 때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파 랭킹은 늘 신경을 쓰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제대회 등에서도 높은 시드에 배정받아 비교적 유리한 조에 속하기 위해서는 피파 랭킹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파 랭킹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피파 랭킹의 이제 역사를 살펴볼 시간인데 피파 랭킹의 초창기는 1993년 8월부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덕현이 형보다 동생이에요. 아 그러네요. 4살 동생이 3살 동생입니다. 3살 동생입니다. 자, 각국의 A매치 결과를 점수화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도입 직후인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해서 선정 방식에 문제점이 많았고 그렇죠.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월드컵 예선이나 본선, 대륙간 대회가 뭐 유로, 코파 아메리카, 아시안컵 이런 대회거든요. 이 대회들을 중요도 있는 경기들이죠. 그리고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친선전을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여하는 포인트 자체가 아예 같아버렸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친선전 한 경기랑 네. 메이저 대회 한 경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치른 두 국가 간의 실력차 역시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랑 하든 아니면 브라질 같은 정말 세계적인 국가랑 하든 이게 편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약팀만 계속 만나면 피파 랭킹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됐겠네. 약간 그런 방식이었고 많은 경기를 치르며 많이 승리하기만 하면 랭킹 점수의 3점을 계속 쌓을 수가 있었고요. 패배 시 점수가 전혀 감점되지 않는 단순한 선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이겼느냐. 또 얼마나 경기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많이 뛰면서 많이 승리하면 피파 랭킹에 유리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피파 랭킹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남미권 국가들보다 비교적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되게 높게 책정됐던 이유는 그러네. 네, 이러한 선정 기준 때문에 편차가 이제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당시 프랑스 월드컵 이전에 아시아권 약팀들과 많은 경기를 치렀을 때 피파 랭킹 역대 최고 순위인 17위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어요. 쉽지 대단하네. 네, 게다가 아시아에선 패고 다녔거든. 프랑스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개막 직전 당시 피파 랭킹이 19위로 우리나라보다 아래였어요. 낮았네.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당시 피파 랭킹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분기점이 나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요. 네. 이때 피파 랭킹 산정 방식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제일 큰 변화는 패배할 경우에 드디어 피파 랭킹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포인트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홈 원정의 구분, 경기의 중요도 구분, 득점수 구분을 하면서 과거보다 세분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거네. 그러면 자, 경기 결과에 따른 승점을 보면 이기면 3점, 무승부면 1점, 패배하면 0점, 승부차기로 승리 시 2점, 패배 시 1점을 획득하는 방식이고요. 경기 중요도와 기간에 따른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피파 월드컵 본선, 대륙간 대회, 컨페더레이션스컵, 월드컵, 대륙간 예선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데 피파 주간 소규모 대회인 일본 기린컵과 태국 킹스컵 또한 피파 주간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준다고 하고요. 네. 친선 경기와 월드컵 대륙간 예선사의 점수를 배정하는 이러한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남미와 같은 가중치가 높은 대륙의 소속 국가일수록 피파 랭킹이 유리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강호를 만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정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공평한 부분이라고. 아시아권이라는 분명히 또 차이를 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고. 프랑스 월드컵전과 같이 많은 A매치를 치르면 많이 승리에도 유리하지만 피파 주간 대회에서 많이 승리할수록 유리하게 작용되는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경기 결과 비중을 높이고 최근 경기 결과의 비중을 높이고 또 과거 경기일수록 비중을 낮추는 방식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 경기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2년, 3년, 4년 이전의 경기들마다 점수 반영률이 떨어집니다. 이제 편차가 좀 있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 일정의 결과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도입이 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방식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독일 월드컵 이후로 또 한 번 피파 랭킹은 변화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매 경기마다 매치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매치 포인트, 경기 결과, 경기 중요도, 상대팀 점수, 여기에 대륙별 가중치까지 이제 보는 방식인데 월드컵 비중을 높이고 대륙간 대회 점수를 감소시켰어요. 월드컵에 대한 비중을 아주 극대화시킨 거라고 봐야죠. 그럼 월드컵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득점, 실점, 원정 경기 가중치를 폐지해버렸고요. 랭킹 반영 기간을 8년간에서 4년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더 최근 경기 결과만 반영될 수 있게끔 도입을 시켜놨고, 비교적 이제 대신 경기 중요도, 상대 랭킹, 대륙별 가중치 등의 수치를 추가해서 일정상 조금 더 험난한 일정,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정을 만나본 팀들이 조금 더 피파 랭킹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때 보다 더 도입이 됐습니다. 친선전에서는 1배, 피파 월드컵에서는 2.5배, 대륙간 대회는 3배, 피파 월드컵은 4배의 가중치를 주었고, 가중치가 엄청 다르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친선전보다 월드컵에서 승리할 시에는 4배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오류가 좀 있었어요. 아시아의 경우 4년마다 가중치 3배인 대륙간 대회를 치르지만 북중미는 2년마다 대륙간 대회. 그러네. 달라요. 대회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선 경기도 사실 북중미가 더 많이 치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북중미 국가가 아시아 국가보다 피파 랭킹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대륙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 당시에는 문제가 좀 됐었고 1위에게 패배하나 100위에게 패배하나 동일하게 0점 처리가 됩니다. 이게 더 포인트가 없었구나.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경기를 치르지 않더라도 순위가 아닌 점수가 추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승리를 하더라도 점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피파 랭킹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또 한 번의 개정이 되는데 피파 랭킹 상위 10개 팀들 중 9개 팀이 출전을 하고 단 3개 팀만이 당시 8강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래서 전력이 낮은 팀도 월드컵 탑10에 배정되는 등 특정 대륙, 특히 유럽의 유리한 산정 방식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기존 랭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월드컵 결승 직후에는 12년 만에 기존 방식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년간 연구하며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준비 중이었던 피파는 모든 대륙 연맹들과 협의 이후에 바로 도입을 했거든요. 이게 헝가리 출신 미국 물리학자이자 체스 선수였던 고 아르파도 엘로 씨가 만든 엘로 레이팅 시스템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엘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엘로 랭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자, 직관적이면서 정확하고 공정성을 띠는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실력 측정 및 평가 산출법입니다. 이 기준은 잘하는 팀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 많은 점수를 얻고 못하는 팀을 상대로 패할 경우에는 많은 점수를 잃는 이게 맞거든 사실. 네, 이러한 방식이고,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랭킹 1위 독일에게 승리한 57위 한국은 큰 점수를 획득했고요. 반대로 독일은 큰 폭의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랬겠네. 자, 승리 시에 1점, 무승부 시에 0.5점, 패배 시에 0점, 승부차기 시에는 승리 시에 0.75점, 패배 시에는 0.5점이 되게끔 했고 대륙별 가중치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앴구나. 경기 중요도에 따른 가산점도 이제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 정기 A매치는 10점, 비정기 A매치는 5점이고요. 피파 월드컵 8강부터 결승까지는 60점, 피파 월드컵 조별 예선부터 16강까지는 50점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대륙컵 8강에서 결승까지 또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전경기는 40점의 기준이 도입되고 대륙컵 조별 예선은 16강까지 35점이 이제 매겨진다고 그래요.
네이션스리그 토너먼트와 피파 월드컵 지역 예선과 대륙컵 예선은 25점, 네이션스리그 조별 예선에는 15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친선전보다 역시 비중 있는 본 대회 경기들의 중요성을 가중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회 조별 예선보다 토너먼트 경기들의 중요성도 가중을 했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토너먼트일수록 조금 더 가산점을 주게끔 예선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무대니까. 네, 그렇게 도입이 됐고, 자 결정적으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패배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빼버렸구나. 네, 왜냐면 토너먼트 가면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패배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되면은 올라간 팀이 오히려 손해를 보거든요. 이거를 줄이고자 토너먼트가 조별리그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게끔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막에 보이시죠? 공식을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점수를 도출하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드컵 개최국이 예선을 치르지 않더라도 피파 랭킹이 과거제보다 소폭으로 하락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네. 네, 그리고 강팀과 약팀이 A매치 경기를 하기엔 강팀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혹여나 패하게 되면 대폭 점수가 그치, 점수가 확 줄어드는데. 승리에도 소폭의 점수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강팀과 강팀끼리 경기를 치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럽 남미권 강팀들과 경기를 치르며 실력을 쌓을 기회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공식이 사용되면서 조금 더 이 반영이 됐다. 분별력이 있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파 랭킹이 이렇게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분명 지금의 방식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거예요. 유럽은 이제 친선전 치르는 기간 동안 네이션스 리그를 치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만 이제 네. 리그를 또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기준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 얘기거리가 있겠고 네. 분명 앞으로도 피파 랭킹에 대해서는 계속된 변화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월드컵 2년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맞아요. 이것도 피파 랭킹에 있어서는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뭐 피파 랭킹이 뭐 예전에는 문제도 많았고 뭐 지금 이제 각종 이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개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참고 지표로 보되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어리그 워크펌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피파 랭킹에 따라서 뭐 그런 시드 배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파 랭킹은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